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강의와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혜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온라인 클래스에서 미술 후원의 역사, 즉 예술가의 동반자인 패트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동에 맞지 않는 수많은 예술작품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위대한 예술가와 천재 곁에는 그들의 작품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한 후원자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그 예술작품들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을까요? 미술 후원의 역사 속에 유명한 예술가들과 그들의 동반자였던 패트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화예술 후원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의 제상이었던 마에케나스입니다. 그는 당대 유명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리비우스 같은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직접 후원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오늘날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활동과 후원자를 지칭하는 프랑스어 메세나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미권에서는 메세나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패트런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정신적인 동료이면서 때로는 비평가가 되기도 하는 사람을 패트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술가와 패트런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돈독할 때 문화예술이 더 화려하게 꽃피웠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패트런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그 이름이 얘기하듯이 바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상공업과 금융업의 중심지로 피렌체는 14세기에 이미 유럽의 경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르네상스의 발원지가 바로 이 피렌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르네상스의 출발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유럽 전체가 대혼란의 시기였거든요. 흑사병이 발병해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유럽 사회는 사상 초유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의 우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수습하면서 유럽의 미술은 한 발 더 도약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출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도 계속되는 대위기를 겪었어요. 이후 피렌체는 도시 재생 사업에 주력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성과가 르네상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교회와 성당, 수도원, 도서관, 왕궁 등의 건축물들과 그 안을 장식하고 있는 이탈리아 거장들의 회화와 조각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모토는 더 높고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이렇게 해서 예술의 전성시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중세시대와는 다르게 종교와는 무관한 개인 후원자들이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그들로 인해서 예술가들은 폭넓은, 좀 더 많은 창작의 기회를 얻게 되었죠. 부유한 상인들과 금융업자라고 하는 새로운 패트런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피렌체에는 메디치가, 밀라노에는 스포르자가, 페라라에는 에스테가 등의 당시의 대표적인 후원자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명실공히 유럽의 재정적인 수도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1400년에 피렌체 정부의 국고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전성기의 국고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피렌체 공화국은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름 하나만 가지고 권력을 유지한 가문은 없었다.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 집안으로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예술이 꽃피는 르네상스 시대가 더 활짝 피었고요. 명작으로 꼽히는 예술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패트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최고의 인문 경영자이고 이탈리아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코시모 데 메디치입니다. 르네상스 예술의 최대 후원자라고 하는 이 코시모 데 메디치는
탁월한 경영인이었고 유능한 정치가였고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끝나지 않고요.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선각자였어요. 사실 코시모의 아버지 조반니는 금융업, 바로 메디치 은행을 피렌체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금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도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금융업으로 큰 돈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 메디치 가문의 경영 철학은 바로 신용, 겸손, 절제, 뚝심이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몸을 낮추는 현명한 처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코시모 데 메디치는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굉장히 앞세우게 되는데 유일하게 겸손하지 않았던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술이었어요. 성당이나 수도원을 짓고 저택과 별장을 건설하면서 그 내부를 꾸미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시모 데 메디치에게 미술 후원의 창시자 또는 원조 문화 경영인이라는 별칭이 따라붙게 됩니다.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예수 탄생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 속에 그려진 3명의 동방박사의 얼굴들이 바로 메디치 가문 사람들의 초상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리는 백발의 동방박사는 바로 메디치 가문의 원로인 코시모 데 메디치이고요. 붉은 망토를 걸친 동방박사는 코시모의 첫째 아들인 피에로, 그 옆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동방박사는 코시모의 둘째 아들인 조반니입니다. 이 외에도 메디치 가문의 주요 인물들의 초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보티첼리의 얼굴까지도 들어가 있는 집단 초상화라고도 할 수가 있죠. 메디치 가문이 주문한 수많은 작품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봄이라고 하는 작품과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인데요. 봄, 프리마베라라고 하는 작품은요. 보티첼리가 메디치 가문의 카스텔로 별장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봄의 여신을 그린 이 작품 속에 식물만 500여 종이 넘는 식물 도감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서로 다른 꽃들이 19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렌지색 과일도 보이는데요. 바로 이 오렌지색 과일이 멜라 메디치나, 메디치 오렌지라고 하는 것이죠. 메디치 가문의 주문을 받아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 수단입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또 하나의 명작이 있습니다. 바로 비너스의 탄생인데요. 이 그림은 키프로스 섬 근해의 바다 거품 속에서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 내용을 그린 것이죠. 이 비너스의 탄생은 메디치 가문이 결혼식을 기념하여 주문하여 제작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산드로 보티첼리는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의 가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메디치 가문을 위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게 됐는데요. 산드로 보티첼리의 초상화가 있는데 바로 들고 있는 것이 코시모 데 메디치의 메달입니다. 메디치 가문과 인연이 꽤 깊은 예술가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인데요. 미켈란젤로는 15살에 역사상 최고의 후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 가문이 운영한 조각학교에 들어가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로렌초 데 메디치의 양아들까지 되기도 합니다. 메디치 가문은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정계와 재계는 물론이고 문화예술계를 선도해 갔으며 3명의 교황을 배출하는 등 종교계까지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바로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이죠.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당대 최고의 거장인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예배당의 거대한 벽화를 완성하기 위해 최후의 심판을 그리게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말년, 필생의 역작으로 그의 나이 67세에 완성한 이 작품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경외감을 갖게 하는 영원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메디치 가문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 전역에 있어서 문화예술계, 정계, 재계, 종교계에까지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끼쳤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려했던 메디치 가문도 점점 퇴장을 하게 됩니다. 코시모 1세 때부터 메디치 가문은 점점 대중들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는데요. 독재와 철권 통치,
소통의 단절 등을 통해서 메디치 가문은 대중들과 괴리를 하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었던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1743년에 작고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공식적으로는 346년간의 메디치 가문의 역사가 끝났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디치 가문의 영향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여인, 후손이 없이 쓸쓸하게 퇴장을 했다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값진 퇴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녀는 유언으로 가문의 모든 유물을 피렌체 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하에 토스카나 정부에 기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피치 미술관과 피티궁 박물관이 지금 남아있게 됩니다. 우피치 미술관의 모습인데요. 우피치라고 하는 뜻은 영어의 오피스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피렌체 공화국 토스카나의 초대 대공이 된 코시모 데 메디치 1세의 청사 사무실로 쓰였던 바로 메디치 가문의 궁전이었죠. 메디치가의 가신이었던 조르조 바사리가 건축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메디치 가문이 약 200년간에 걸쳐서 주문하고 제작하고 수집한 르네상스의 걸작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피렌체 공화국과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에 있어서의 최대 후원자인 코시모 데 메디치, 그와 후손들이 미술품과 건축, 그다음에 자선 활동에 썼다라고 하는 금액은 현재 통화로는 약 6,6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렌체 시내를 가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 교회와 성당, 그리고 수많은 회화와 조각 작품들을 지금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요. 현대미술에 있어서 진정한 창시자 또는 문화예술에 있어서 원조 경영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술 후원의 역사, 예술가들의 동반자, 패트런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에서는 남녀노소, 전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실기 강좌 프로그램은 물론 감상과 입문 강좌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